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2012년도 거제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원래 본가는 서울에 위치해 있으나 아버지와의 잦은 마찰로 호시탐탐 출가의 기회를 엿보다가 그 당시 병원에서 일을 하던 때라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제 높은 페이에 숙식까지 제공되는 거제 쪽에 있는 병원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산 출신이라 사투리에 거부감이 없어서 의사소통도 수월했고 사람들도 나름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적응을 해갈 무렵이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묻어가다 보니까 이 병원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들과 파가 갈라지듯 나뉘어 있는 각 라인의 윤곽이 드러나더군요. 짧게 요약하자면 병원 오픈 시절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병원의 잡무들을 도맡아 헌신해왔지만 라인을 잘못 타서 만년 원무과장 타이틀의 찬밥 신세인 과장님, 그리고 그런 부당함을 알고도 과장을 의리로 따르는 낭만파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의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병원장과의 먼 친척 관계로 급속도로 고속 승진을 하면서 실세가 된 낙하산 행정부장과 그를 따르는 실리파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속사정으로 인해서 화병이 도진 원무과장은 업무가 끝나고 나면 항상 기숙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이나 포장마차에 가서 술판을 벌였고, 이 병원 이직에 도움을 준 제 지인도 이쪽 라인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쥐뿔도 없고 호구 같은 원무과장 라인을 타게 되었죠. 근데 이 병원이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오기 전에 오래 근무했던 보호과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종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당 직원의 물품이 그대로 숙소에 남아있고 전화도 안 받고 사라지셨는데요. 직계 가족들한테 연락했으나 가족들도 연락이 안 돼서 실종신고를 넣어둔 상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이 종종 병원하고 숙소를 찾아왔었어요. 그 대체 인력으로 제가 투입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일이 꽤 잦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웃긴 건 무슨 진료 과목인지 밝힐 순 없지만 환자들의 연령대가 요양병원처럼 고령의 연령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암 같은 질환으로 죽을 날이 기억 없는 중증 환자들도 아니었고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을 때도 환자 수 대비 이 정도의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무튼 이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병원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절경의 병원인데, 전혀 그 모습에 맞지 않는 사건과 의문투성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적인 것 같기도 해서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퇴근 후에 집안 분위기 근황을 좀 살필 겸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꽤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 보살님께서 조심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개나 지갑에 넣어둘 용도의 부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타지에 있다 보니까 그걸 직접 전해줄 수가 없어서 택배로 너가 필요한 물건과 함께 넣어서 보내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그쯤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격일텀으로 꿈을 꾸게 되는데, 얼굴이 화상으로 알아볼 수조차 없는 남자가 암흑을 배경으로 굉장히 슬픈 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또 어떤 날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알려줄 듯 하다가 깨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당일날 어머니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코비야, 가스불!" 하는 여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펑 하는 울림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전날 야근을 했던지라 저는 비번이게 취침 중이었고, 거실에서는 이브닝 근무 출근 전에 식사 중이었던 직원 두 분이 계셨었죠.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방을 나와보니까 숙소의 철제 현관문은요, 마치 씹던 엿을 반으로 짓이겨 눌러놓은 것 마냥 한쪽 벽에 문체로 처박혀 있었고요. 성명가루인지 폭발 연기인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사방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나마도 바닷가 근처라 먼지는 바닷바람에 금세 거쳐서 상황 파악이 바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파편 범벅이 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건물 밖으로 나가보자 온몸이 화상 자국에 피칠갑 범벅이 된 원무과장이 주저앉은 채로 저하고 기숙사 멤버들을 하얗게 변해버린 배관으로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백내장 눈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반차를 쓰고 숙소를 복귀하던 간호과장이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고요. 당시 북한이 도발성 메시지 일환으로 호란듯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어필하던 시기라서 병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알았죠. 또 하늘에서 낮게 하강하면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들이 종종 목격되던 시기니까 말이에요. 근데 후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러합니다. 비번 날 극도의 우울증에 평소에 정신과 약을 처방받던 원무과장 스스로 LPG 가스 밸브를 잘라 열어놓고 그대로 라이터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폭발 당시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원무과장이 현관 앞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막 폭발한 직후에는 건물 뒤편에 있는 논밭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스스로 걸어서 건물 현관 앞까지 오셨던 것 같습니다. 119 구조대가 왔을 때 들것에 실릴 때도 부축을 해주려던 저와 직원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혼자 올라타서 누워서 이송이 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아마 고막도 나가버린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병원 화상치료 중에 며칠을 고생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이었나? 집에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데 대학교를 때려치고 취업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위험하단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기에 음식 배달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건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에는 비만 안 오면 가끔 선선한 밤이 있는데요. 선선한 여름밤이면 시원시원하고 오토바이 탈 맛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마지막 배달 하나를 더 했어요. 그때 시간이 정말 11시 59분이었습니다. 12시가 넘으면 야간기사의 몫이라서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분식집 배달이었는데 보통 분식은 남는 게 잘 없다 보니까 당시에도 손님한테 배달료를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더 받았어요. 그때 저는 손님한테 1,000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것만 하면 집에 가니까 그 생각으로
음식 받고 겁나게 달렸습니다. 배달 도착지를 보니까 땡땡빌라 B101호였습니다. 아마 잘 못 봤을 텐데 가끔 낡은 빌라나 아파트에 보면 B101호라고 1층이 아니라 입구에 계단 반쯤 내려가서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7분 정도 달렸을 무렵 거리도 가깝고 그 빌라 앞에 도착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동네는 거의 다 아는 동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 보는 골목에 있는 낯선 빌라에다가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게 엄청 낡았고 빌라 옆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로등이 근처에 있긴 있었는데 매우 어두웠습니다. 아무튼 입구가 유리문이었는데 비밀번호도 없고 문에 있는 손잡이에 커다란 자물쇠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리문 너머로 그 지하 101호 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나와 있대요. 전부 어두컴컴하니까 그 문에서 나오는 빛만 보였어요. 손님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주고 가야겠다 싶어서 음식을 들고 성큼성큼 가는데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맨몸에 아래는 기저귀 같은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름이니까 보통 남자가 배달하니까 아재들이 옷 벗고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손님한테는 가까이 갈수록 기분이 기괴했습니다. 키는 한 160 정도. 꽤 말랐고 나이는 어느 정도 있어 보였어요. 한 40대? 머리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이 몇 가닥 정도 나 있었어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 큰 슬리퍼에 포인트는 비닐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뭔가 작업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음식을 주고 배달료 1,000원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눌하게 당황해하면서 돈 1,000원 돈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여자더라고요. 얇고 이상한 목소리. 그니까 여자가 알몸으로 나와 있던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듣고도 모르겠는지 저도 모르게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가슴 쪽으로 이렇게 눈이 갔어요. 여잔가 싶어서 보니까 확실히 여자였어요. 흥분이고 뭐고 그런 거 1도 없었고요. 역겹더라고요. 그래도 1,000원을 받아야 하니까 제가 현금 없으시면 계좌이체도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열려있는 문, 그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데 진짜 그런 냄새는 전 처음 맡아봤습니다. 가만히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뭔가 탈색약 같은 게 썩은 냄새? 그냥 매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상온에서 썩은 냄새 같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나? 아니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분식이 넘어가나 싶더라니까요. 이때부터는 진짜 토할 것 같고 냄새 때문에 말도 하기 어렵고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염색약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방금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안에 있어서 염색을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기엔 집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니, 그 빌라 전체가 조용했죠. 그 집안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애초에 사람이 있었다면 보통 그 문 안에 대고 야, 너 1,000원 있어? 하고 그렇게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보통인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집안에서 뭘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서 그 열려있는 문 사이로 집안을 살짝 봤는데요. 진짜 조금 봤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거의 시멘트였습니다. 집안에 타일이나 벽지가 있는 곳이 그냥 다 시멘트였고요.
바닥 장판도 짧아서 바닥이 다 보이고, 제가 만약에 고개를 더 빼고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야, 이거 시체 한 구는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치 분위기가 영화 이웃사람 보셨나요? 딱 거기 나오는 지하실 느낌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야, 이거 못했다. 여기가 인신매매하는 곳이구나 싶더라고요. 그저 초기였지만 저는 그 냄새랑 분위기, 그리고 저 사람이 끼고 있는 그런 비닐 장갑을 보니까 내가 뭘 생각해도 정상적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차에 이제 그 여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본인 건 아닌 것 같고 종이에 파란색 볼펜으로 적어서 나왔는데 여기에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 하고 빨리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500m 가서 멈추자마자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그 자리에서 고민만 한 10분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고는 안 했지만요. 이 얘기를 제가 주위에다가 하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한 해 실종자 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나 다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실종자 수가 적어도 만 단위입니다. 약 2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약 50명은 된다는 거거든요. 혹시 알아요? 진짜 우리 집 옆에 혹은 밑에 실종자가 잡혀 있을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와 어머니가 직접 겪은 이야기고요. 일단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는 집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집 전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장식품 그 이하, 이상도 아니었죠. 가끔 이상한 교회에서 뭐 예수 믿으라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상한 광고 전화만 오곤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선 전화를 해지를 안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가 와서는 딱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은 곧장 끊어버리고, 또 와서 여보세요? 하면 지지직거리면서 끊어지고, 이거를 거의 몇 달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누가 장난치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둔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러다 사건이 터진 그날 새벽, 우리 집에 야심한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옛날 집 전화기에는 매너 모드 따위 같은 거 없는 거. 그래서 새벽에 전화 거는 건 엄청 실례고,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면 늦은 밤에 잘 전화 안 하잖아요. 게다가 평소에는 뭐 그런 광고 같은 이상한 전화도 새벽에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엄마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야, 저거 받지 말자 하고 얘기 나누고 자려고 했는데 뭐 신호가 오다가 끊어지고 나서 또 전화벨이 울리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이. 그래서 자야 하는데 시끄럽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나셨는지 한마디 해야겠다 하시고는 그 전화를 받으셨죠. 그렇게 수화기를 집어들고는 여보세요. 아니, 이 야심한 밤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이랬더니 그 수화기 너머로 이러더니 갑자기 깔깔대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엄마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아주 다급하게 야 코비야, 빨리 밑에 그 전화선 뽑아 이러길래
얼른 전화선을 뽑았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전화선을 뽑았는데도 소리가 안 끊기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여기서 엄마랑 저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둘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얼타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놀래가지고 수화기를 떨어뜨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선 막 바로 뽑아가지고 오고 있던 신호는 송출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들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으려고 들었는데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선 왜 뽑아? 이러면서 또 깔깔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도 들었지?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들었다고 하고 분명히 지금 전화선은 완전히 뽑혀 있는데 그러니까 전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엎어놓자마자 그날 밤 엄마랑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해 뜨자마자 그 전화기 버리고 전화 해지하고 또 할머니께서는 아시는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와서 집에 붙였어요. 아직까지도 엄마랑 같이 술 마시면서 그때 진짜 무서웠다. 그 귀신 뭐였을까? 하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비교적 최근까지는 회사에서도 유선 전화를 사용했었는데요. 당시 그 전화기를 볼 때마다 어찌나 그 생각이 났는지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톰 아스피날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33살 때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성남에서 나고 자랐고요. 와이프는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업무로 알게 돼서 연인으로 천천히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 6년 차입니다. 부산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다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주 좋은 기회에 제가 직장도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한 1년 정도를 부산에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취방을 구하겠다고 부산에 내려갈 때 함께 둘러보면서 고른 원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사실 100% 마음에 드는 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도 주변에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 많이 지어지는데 그런 거 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 결혼 전제로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기도 하고 또 서울로 출퇴근할 때보다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될 지출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1, 2년만 사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는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낡은 오피스텔에 살게 된 게 못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냥 그때 여자친구 말 듣고 처음부터 그냥 깨끗한 데 구할 걸 하는 후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계약했던 날 집을 보러 갔을 땐 그 집주인이 방에 실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계약만 되면 바로 짐을 빼서 청소까지 마무리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하기 이틀 전에 경기도에 있는 저 대신 여자친구가 그 방에 짐이 빠진 것과 청소 상태까지 확인해준 상태여서 이제 날짜 맞춰서 짐만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짐을 부산으로 옮기던 날 일단 저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필요한 컴퓨터, 옷가지 등 필요한 것만 차에 싣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차가 스포티지라서 그 약간의 짐들이 전부 다 차에 실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어중간한 시간에 가면 차가 막힐까봐 그 이사하는 날 오전에 도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후에 짐을 미리 실어놓고 PC방에서 놀고 쉬고 하다가 자정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고속도로 위에는 제법 차가 많이 다녔는데
출발한 지 한두 시간 좀 넘어가자 차가 드문드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새벽 2시 반쯤 되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잘 가고 있어? 조심히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늦었다. 이러면서 안부를 전하고 다시 한참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살짝 졸려오던 참이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자겠다고 했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야기하면서 가야겠다. 잠 좀 깨자.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때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잘 오고 있지?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이 뒤숭숭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그때 여자친구가 말한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랑 여자친구랑 이사할 집 앞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건물 복도에서, 그러니까 이사갈 집 바로 앞에 복도에서 어떤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제 목을 쪼르더랍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자기야,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 저는 무슨 꿈을 꿔도 그런 개꿈을 꾸냐. 우리 입주하기 전에 그 집주인 남자 살고 있었는데 여자는 무슨 개꿈이다. 꿈은 반대라잖아 하면서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고 다시 천천히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나서 부산 접어들 무렵에 아직 해 뜨기도 전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엄마한테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기를 들어봤자 엄마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투로 자꾸 꿈을 꿔서 잠을 못 자겠다. 응? 너 집 잘 구한 거 맞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친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다들 꿈 타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왈 글쎄 어느 집 앞에서 네가 목 졸리고 있는 꿈을 간밤에 3번이나 꿨어. 엄마 꿈꾸는 사람 아닌데 갑자기 이러니까 엄마 불안해. 이러시는데 여자친구가 꿨던 꿈이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조금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엄마, 이전에 살던 사람 남자고 그 집주인이다. 또 비어있던 집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도 깔끔하더라 하고 설명을 했죠. 그러자 그래? 알았다. 엄마 걱정시키지 마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러자 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가기로 했던 집, 제가 계약했던 그 집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제가 오다가 졸리거나 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조금 쉬면서 내려오는 걸 가정해서 그렇게 오다 보면 오전쯤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거기 가서 잘 수는 없고 지금 이 새벽에 짐을 올리자니 조금 찌뿌둥하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계약금이랑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디테일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때 계약서상으로는 이제 자정이 지났으니까 그날이 저희 입주 날이 맞으니까 지금 저 방에 들어가서 자면 되겠는데? 뭔 일 있겠어? 짐은 내일 올리더라도 부산의 내 첫 자취방에서 한번 맨몸으로 자보자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4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 앞에 올라가서 딱 문 앞에 서서 생각해보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새벽에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깨웠죠. 여자친구는
이틀 전에 그 집 상태 확인한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비번을 전달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비번을 받아서 그 집 앞에서 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었을 때 전 아직도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잠깐 동안 문틈새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무도 없을 텐데 왜 불이 켜져 있지? 하고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르는 여자가 신발장에 줄을 매달고 목을 맨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비명도 한마디 안 나오고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문 닫고 그대로 차로 준행랑을 치곤 경찰서가 아니라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막 잠에서 깬 듯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그 중개사에게 중개사님, 지금 저 도착해가지고 문 열었는데 어떤 여자가 목 메고 죽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 중개사도 화들짝 놀리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사람이 거기 죽어 있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상황이 그렇더라 이렇게 설명하고는 일단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중개사도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고 동틀역부터 경찰서, 중개사, 집주인 다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사람이 죽은 것에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장 오늘이 이삿날인데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 중개사도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일단 그 죽은 여자의 정체는 거기 살고 있던 집주인의 헤어진 연인이었습니다. 그 중개사에게 듣기로는 그 집주인 남자랑 여자랑 꽤 오래 사귀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자가 별로 원치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별을 고했는데 남자를 믿고 기다린 그 세월에 배신감이 너무 커서 몇 번이고 찾아오고 회유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남자가 그 부동산 집을 세를 놓고 본인은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연락 끊고 잠수 탈 요량으로요. 그러다 하필이면 그 집을 제가 계약하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하필이면 제가 부산으로 출발하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여자는 남자가 이사가 버린 걸 알고 배신감에 술 먹고 찾아와서 그 집 비밀번호를 하염없이 이것저것 막 조합하면서 눌러본 거예요. 그냥 아무 번호나 막. 그러다가 진짜 거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술김에 어디선가 끈 같은 걸 구해와가지고는 거기서 그대로 목을 걸어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제 인생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중개사분이 바로 이사 가능한 집으로 중개료도 받지 않고 게다가 월세 한 달치를 지원해주면서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개꿀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 뒤로 저는 꽤 오랫동안 문 여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죽은 여자는 마치 그때 그 집주인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고개를 문 쪽으로 꺾고 죽어 있었거든요. 그때 마주쳤던 그 두 눈빛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2003년 저는 경기도 연천 모 사단 GOP에서 14개월 근무를 마치고 페바로 내려와서 남은 군생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GOP에서 짬밥 다 처먹고 이제 페바에서 편안한 생활에 적응 중이었죠. 그렇게 페바에서 몇 달이 흘러서 GOP 생활이 잊혀질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그 GOP 온 지 몇 달 안 된 부대 이등병 아저씨가 총기 자살을 해서
부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그 이등병의 시신을 지키는데 지원 근무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러했어요. 각 소대별로 간부 한 명을 포함한 5명이 후방 병원으로 가서 일주일씩 그 이등병의 시신을 지킨다는 것이었죠. 14개월 동안 GOP 생활을 마친 우리들은 전군 사고 사례로 흔한 GOP 총기 사고 중의 하나로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몇몇은 군대 적응 못한 고문관이 끝내 자살해서 나머지가 피해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씩 다른 소대들이 끝나고 우리 소대 차례가 되어서 간부 하나, 병사 넷 이렇게 후방병원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말이 병원이지 그냥 군부대인데 도시 안에 있지만 여느 부대와 다름없이 위병소만 넘어가면 거의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간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신을 보관하는 영연실이 기관병 및 환자병들 건물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넓은 영내에서 우리는 연병장을 끼고 그 군단병원 기관병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군대, 그 군대 속에서도 격리된 장소에서의 파견 근무는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24번 1시간마다 대대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시신 냉장고의 온도를 마이너스 1도부터 이제 플러스 1도까지 온도 체크를 실시간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로 유가족들과 말을 섞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2인 1개조로 해서 2개조가 8시간씩 돌아가며 근무를 섰고, 의도치 않게 그때 근무 기간은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대민 지원으로 부대가 엄청 분주했거든요. 하여 1주가 아니라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GOP처럼 힘든 것도 없고 페바처럼 귀찮은 훈련도 없어서 반복되는 지루한 일과를 보내며 이대로 군생활이 끝났으면 하는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 조가 근무를 서는 타임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어요. 00시부터 08시까지 2인 1개조지만 그냥 혼자서 4번씩 온도계 체크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조절해가면서 제가 전반야 근무를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그 영연실을 들어가면 요즘은 보기도 힘든 알루미늄 샤시문에 그 칠판 긁는 끼익하는 고음 있죠. 그 소리에 한번 노출이 되고, 또 정면에는 죽은 이등병의 영정사진의 시선을 느낌과 동시에 뱃속 깊이 향내음이 파고들기 때문에 혼자 그 영연실을 들어가는 것은 귀신도 종교도 믿지 않는 저에게도 꽤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영정사진의 시선을 외면하고 냉장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01시에 냉장고 온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자고 있어서 혼자 만화책을 보고 있다가 02시가 돼서 또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원래 병사는 우산을 못 쓰게 되어 있지만 판초호의도 없고 또 다른 간부나 병사들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행동이 자유로웠죠. 우산을 때리는 폭우 소리와 함께 그 영연실 입구에 닿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때만큼 꺼림칙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1시간 전에 온도 체크를 하고 나오면서 자물쇠를 잠궜거든요. 근데 그게 열려있던 것입니다. 항상 문을 잠그고 잠겼나 확인하는 성격인데 이거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갔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갑자기 느낌표가 막 뜨면서 야, 못됐다 하면서 머릿속에
아주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유가족이 헌병대를 불신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직접 시신을 빼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야, 이거 진짜 못됐다고 생각한 저는 같은 근무조 후임을 깨우고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아, 장난치는 거 아니냐, 졸려서 잠결에 착각한 거 아니냐면서 장난인 줄 알던 후임도 제가 장난이 아닌 걸 알고는 저랑 똑같은 생각을 떠올리면서 멘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현실과 컨테이너가 있는 우리의 위치는 야간 보초가 있는 위병소 또 탄약고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초소가 있는데도 근무는 서지 않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어 들어올 수도 있는 취약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시신 보관 냉장고는 흔히 TV에서 보는 그런 냉장고였지만 이게 군 측인지 유가족 측인지 냉장고에 자물쇠와 봉인지를 붙여놓아서 입구에 있는 시건장치까지 치면 2차 잠금 장치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1차 입구에 자물쇠가 열려 있었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그 2차까지 뚫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후임은 일단 시신을 확인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둘이서 다시 영현실로 향했습니다. 3주가 넘게 혼자 잘만 드나들던 그 장소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입구, 또 영정사진을 지나서 냉장고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는 쇠사슬과 봉인지가 그대로 있었지만 시신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관계로 우리는 냉장고 2층 문을 열고 1층에 천이 덮인 시신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영창은 안 가도 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그 자물쇠랑 봉인지 붙인 사람은 몰랐겠지만 그 시신 냉장고는 문만 2개지 1, 2층이 뚫린 구조였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저는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론 자물쇠 잠그고 탁탁 당겨보고 잘 잠긴 거 확인하는 게 습관이어서 그렇게 열려 있었으면 그냥 지나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병원 기관병이나 간부가 잠시 들어갔다 나왔나? 빗소리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주 정도 더 지나서 본대 복귀를 며칠 앞둔 가을 느낌이 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군단 병원 간부가 한 명이 와서는 이제 우리가 며칠 후에 철수하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맡을 거라면서 인수인계 겸 온도 체크를 하게 영현실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몇 주 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영현실 열쇠 기관병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거 모 사단 사건이라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자물쇠 사면 들어있는 열쇠는 저희가 다 드렸다 이러는 겁니다. 그 열쇠는 2개였는데 그 둘 다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지난 6주간 그 영현실에 여기 기관병이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카투사 병장 하나가 훈련 중에 100% 자살로 여기 와서 일주일 만에 부검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영현실 문을 직접 열어줘야지 검시관이라든가 이곳 간부가 이렇게 드나들곤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아무튼 일단 문을 열어주고 타부대지만 그래도 간부니까 약간 거리 두고 뒤에서 그 중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냉장고 온도를 체크하고 느릿느릿 움직이더니 갑자기 저보고는 여기 지내면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겪은 그 일을 말하려다가 이 남자가 군인이 돼가지고 쪽팔리게 그런 일로 고민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까봐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잠시 밖으로 저를 인도하더니 그 영현실 뒤쪽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초소를 가리키면서 원래 저기 위치상 근무를 서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방치하는지 아세요? 저 초소에서 근무 서는 병사들이 자꾸 여기 영현실에 귀신 보거나 갑자기 실신에 대해서 그래요.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도했는데도 자꾸 그래가지고 아예 저기 근무 없앤 거예요. 불침번들도 내무실에서 헛것을 많이 봐서 행보관 같은 간부들이 내무실에서도 같이 자고 그랬어요. 이러는 겁니다. 간부의 말에 대낮인데도 소름이 너무 끼쳤고, 왜 영내 다른 장소와 달리 여기만 관리가 안 되고 풀과 이끼가 무성하고 습하고 또 순찰 근무자들도 탄약고까지만 왔다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주 가까이 지낼 동안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분명히 지릴 내용이었죠. 그래서 간부한테 사실 몇 주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간부는 그냥 살짝 갸우뚱하면서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나서 TV에서 군대 의문사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보던 중에 매주 영현실에 와서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모자이크도 없이 이등병 실명 그대로 모친이라면서 자막이 달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심정을 헤아리니 정말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오랜만에 서랍에서 꺼내보았고, 거기 유가족의 오열 등 영현실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등병 사건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08년쯤에 자살해서 순직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가족들의 아픔이 나아질 리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그의 형이 만든 걸로 보이는 카페에 부디 이 글을 보는 가해자들 혹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알려달라, 뭐 이런 글이 써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의혹으로 남은 듯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친구의 삼촌이랑 삼겹살 먹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선 때는 대략 20년도 넘은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다 구해다 먹고 그랬다잖아요. 삼촌도 예전에 뱀술을 좋아하셔서 산에 뱀 사냥을 종종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랜만에 친구 한 명이랑 뱀 사냥을 나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구렁이 한 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삼촌 말로는 대략 한 3.5m에서 4m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컸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큰 구렁이를 본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랑 신이 나서는 차 뒤에 있는 트렁크에다가 그 구렁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뱀이 그 트렁크에서 막 씩, 씩 크게 소리를 내더래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근데 그게 삼촌 귀에는 마치 뱀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고 상당히 찝찝하더랍니다. 아니, 무슨 뱀이 소리를 저렇게 다 크게 내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삼촌은 친구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찝찝하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쟤 놓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친구분께서는 아이 무슨 소리냐고, 이 좋은 걸 왜 풀어주냐고 방방 뛰었대요. 하여 삼촌은 야, 물고기 같은 것도 대물은 영물이라고 다 풀어주고 하는데 하물며 뱀은 어떻겠냐. 야,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으니까 풀어주자 하고 막 설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야,
정 찝찝하면 내가 집에 가져가서 나 혼자 알아서 담그고 마실 테니까 너는 그냥 빠져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친구한테 그 구렁이를 넘겨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친구분 어떻게 됐게요? 친구분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 공장에 불이 나서 쫄딱 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금전 문제랑 사업 문제로 와이프랑도 이혼하고, 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 한 통이 안 되더래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지인들 사이에서도 뭐 행방불명이라고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삼촌은 괜찮았냐고요? 삼촌도 죽다 살아났대요. 구렁이를 넘겨주고 얼마 뒤였는데 어머니네 집 뒷마당에 큰 장독을 옮겨달래서 이렇게 옮겨주고 있는데 장독 근처 그 풀숲에 있던 어떤 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삼촌의 손목을 물었는데 그게 독사였대 하필이면. 그래서 진짜 한동안 병원 신세지면서 죽을 뻔했는데 그 후로 거의 몇 달간을 뱀 눈깔을 한 여자가 꿈에 나와서 너랑 네 친구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러면서 괴롭혔대요. 매일매일 너무 선명하게 그 꿈들을 꾸는데 하루는 뱀한테 목을 졸리는 꿈, 또 하루는 이제 온 몸이 뱀한테 감겨있는 꿈.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변이 다 깜깜하더래요. 그런데 서서히 시야가 돌아오면서 딱 주변이 눈에 들어오는데 뱀의 뱃속에서 위산에 소화가 되면서 온 몸이 녹고 있는 꿈을 꾸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곧 죽을 것만 같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과 약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도 차도가 전혀 없어서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느 절에 가서 스님한테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대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막 불경도 읊어주시고 부적도 하나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해결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 고생담을 풀어놓고서 뒤에 하시는 말이 본인은 너무 다행히도 뱀수를 직접 담그지 않아서 그나마도 이 정도로 그친 것 같다. 그거 아니었으면 뭐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까지 풍비박산 났을 거라고. 그 이후로 뱀술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기억에도 없는 아주 어린 시절, 제가 고열로 아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친척들이 와서 간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간호하시다가 잠깐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엄마 귀에다가 어떤 여자가 내가 꼬비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데려가잖아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낫지도 않은 저를 빨리 퇴원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제 퇴원을 서두르려고 했대요. 그러자 이제 친척들과 병원에서는 애가 아픈데 무슨 퇴원이냐, 조금 더 애 쉬게 하자 하고 말렸는데 엄마가 무조건 퇴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팠던 제가 그 집에 돌아온 날 밤이 되자마자 바로 열이 가라앉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 가서 엄마가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그때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밤에 가위도 많이 눌리고 여자 귀신도 너무 많이 봤었는데 아마 그 귀신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친척들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너가 산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집에 이사 오기 전 그 전에 살던 여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이야기도 얼핏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인 것 같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친구를 통해서 사주랑 철학 쪽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있던 친구들의 이름이나 태어난 날 이런 걸 물어보더니 한 명씩 사주를 봐주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던 터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도 물어보길래 이름하고 생년월일 같은 것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너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앞서 말했던 일이 생각나서 많이 놀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하고요. 그래서 맞다고 너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할 너 사주가 진작에 죽을 사주였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 친척이나 가족 아니면 그때 가까운 사람이 대신 죽었을 거라고 너 이번 생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막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났을까?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주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사주 공부하는 친구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 혹시 나 어렸을 때 나 아팠던 때 그때쯤에 주변에 누구 돌아가신 분 계시냐?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 그 애 말고는 죽은 애가 없는데? 저하고 같은 병실에 있던 저와 동갑내기 꼬마아이가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맞벌이 부모님의 할머니가 애를 봐주시고 계셨던 아이인데 잠깐 사이에 끓고 있었던 물이 담긴 가마솥이었나? 어디에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빠져가지고 화상을 크게 입어서 입원했던 아이였대요. 그래서 그때 저 태어나는 날 걔가 쇼크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다들 제가 아직 아프니까 저의 퇴원을 말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데다가 저까지 그에 따라 죽을까봐 무서워서 퇴원을 서둘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사주 공부하던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마 그 아이가 너 대신 갔을 것 같다. 너 걔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증명도 안 되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동갑내기이던 친구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때는 2011년 제가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일입니다. 저는 원래 경주에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전공 과목은 유아교육과였는데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외로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같은 학과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소미, 친구의 이름은 소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소자가 들어가는 이름이라 그런지 저희는 뭔가 더욱더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이는 제가 타지에서 혼자 자취 생활하는 걸 알고 외로울까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수업 과목 중에서 중간고사 대신에 팀플 과제로 대체하는 수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저와 가장 친했던 소정이와 팀을 짜서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소정이가 과제를 자기네 집에 가서 준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 소정아. 소미는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놀다 가라 그래. 이렇게 소정이 어머니한테도 허락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필요한 짐들을 좀 챙기고 과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소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소정이네 가족은 부모님하고 소정이 3명이었고 그리고 하얀색 말티즈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집은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워낙 엄격하셔서 한 번도 남의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독립한 뒤로 동시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소정이 방에서 문을 닫고 팀플 발표 과제용 PPT를 만들고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밤 11시가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실에서 소정이네 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는 밖에 나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과제가 마무리됐음을 확인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잠옷을 갈아입고 불을 끄고 침대에 딱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소정아, 소미야, 야참 먹어라 하는 소정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잉? 이 시간에 웬 야참?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정이는 누워서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내일 먹을게 엄마, 지금 잘 거야. 그리고 무슨 이 시간에 야참이야.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알겠다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려고 침대에 누워놓고서도 이런저런 수다를 떠느라고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소정아, 소미야, 야참 먹어라 이렇게 또 방문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이가 엄마 안 먹는다고 했잖아. 왜 이래 진짜? 내일 먹을게 내일. 이러면서 누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알겠다 하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소정이네 어머니였을 뿐인데 괜히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제 소정이한테 야, 나 좀 소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가끔씩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이제 진짜 자려고 누워가지고 딱 눈을 감는데 소정아, 소미야, 야참 먹어라. 또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좀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소정이도 화가 나서 아니 엄마는 왜 이 시간에 안 자고 자꾸 뭘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문을 확 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눈에 보인 풍경은 불 꺼진 거실과 고요하기만 한 집안이었습니다. 소정이는 엄마가 장난치나 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엄마를 깨우더니 엄마, 안 먹겠다니까 왜 자꾸 야참을 먹으라 그래? 그리고 방금 전까지 물어놓고 왜 자는 척해? 이렇게 말하자 돌아온 소정이네 어머니의 말씀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뚱딴지같이. 엄마 아빠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 자고 있었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어머니는 중간에 깬 적도 없이 푹 자고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서 잘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까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소정이네 하얀색 말티즈 강아지가 소정이 방 앞으로 막 쫄쫄쫄쫄 달려가더니 갑자기 그 문 앞에서 허공을 보고 왈왈왈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도 없던 허공에서 똑똑 하고 소정이네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저하고 소정이하고 소정이네 부모님까지 모두 동시에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서 집안에 있는 온 불을 다 켰는데도 뭐 아무것도 있을 리가 없는데 그 와중에도 강아지는 허공을 보고 계속 멍멍멍멍 짖어대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그날 밤 소정이 방에서 잘 수가 없어서 결국 안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펴고 부모님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소정이가 저한테 오더니 야, 우리 집 이사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하고 물었더니 소정이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런 일 겪고 난 이후에도 계속 늦은 밤만 되면 노크 소리와 함께 우리 엄마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엄마가 없고.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부모님이 할머니가 아프셔서 부산에 내려가신 이틀 동안이었어. 분명히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소정아,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 그니까 엄마가 무당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 근데 무당 분께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딴 게 굴러 들어왔냐면서 내 방에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처신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안 좋아진다고 하셔서 그날부터 부모님이 이사갈 집 알아보고 다니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귀신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때 소정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건 만약 귀신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던 걸까요? 너무나 소름 끼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맞다. 소미야, 내가 우리 엄마가 같은 말 여러 번 되묻는다고 한 거 기억나지? 난 그게 더 무서워. 혹시 그 이전부터 계속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걸까? 소정아, 소미야. 야참 먹어라. 이건 제가 30대 초반에 폐교로 떠났던 1박 2일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에 한참 적응을 해나가면서 광고기획사에 근무를 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인쇄소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휴가를 가거든요. 그렇게 저희 회사도 여름 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오더가 거의 없으니까 하루하루 한가하게 보내다가 사장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일을 좀 일찍 끝내고 남양주로 워크샵을 가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제안이었지 그냥 술 먹자는 반강제 1박 회식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디자인팀, 기획팀, 인쇄팀 이렇게 팀도 여럿이고 직원도 많았기 때문에 저 하나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저는 술도 못 마시는 데다가 그렇게 내키진 않았는데 다들 가자는 분위기에다가 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엄청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보다 연차는 있었지만 1살 어린 디자인팀 여직원이
자기 혼자 가면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막 쿡쿡 찌르는 바람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일찍 업무를 마치고 335 짝을 맞춰서 자차를 끌고서는 다 같이 워크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자인팀 여직원과 함께 사장님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는 워크숍 장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이 거참 가보면 안 돼도 산 바로 아래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알아둬. 내 친구 중에 미수라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작업장 오픈하기 전에 우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니까 가보면 다 깜짝 놀랄 거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면서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레임에 조금 더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주 6일째 근무였거든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장거리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 막 논이랑 밭이 나오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 가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포장도로는 사라지고 자갈길에 비포장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해가 능선으로 조금씩 지고 있었고 어느 낡은 철문 앞에 도착을 해서 사장님께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친구 내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철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선 곳은 다름 아닌 폐교였습니다. 저희는 짐을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잠은 어떻게 자? 화장실은? 이거 벌레 때문에 잠이나 푹 자겠어? 이렇게 불만 섞인 말투로 뒤에서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운동장은 초등학교 시절 봤던 철봉과 구름사다리, 시소와 그네가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했고 학교 건물 주변에는 여러 동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여름철이라 무성이 자란 풀들과 조경이 되지 않은 나무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폐교였죠. 2층으로 이루어진 이 폐교는 초등학교였지만 일반 초등학교 건물은 아니었고 분교로 사용이 되다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점차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폐교가 되었고 그 매물을 미술가 부부께서 매입을 하고 작업장으로 사용도 하시면서 야외학습장이나 소규모 모임 같은 거에 임대를 해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2층에 있는 가장 끝 교실의 짐을 풀고 그 옆 교실까지가 숙소로 쓸 공간이라고 해서 일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라 그런지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2층 복도 끝까지 가는 내내 바닥이 나무였는데 주변이 고요해서 그런지 그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더 소름돋게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할 교실 앞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실은 완전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쎄한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어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골의 여름밤은 짧고도 길게 느껴졌고 모두가 밤을 잊은 채 술로 시간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에 천막을 쳐놓고 그 아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되게 잔잔히 내리고 있었는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니까 갑자기 빗줄기가 엄청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들과 술을 가지고 1층에 있는 미술 작업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쯤인가 그랬는데 올라갈 사람들은 얼른 올라가서 자고 더 마실 사람은 여기서 더 마시자고 하면서 사장님은 반쯤 취해 계셨습니다. 저는 술은 마시지 못하지만 분위기에 취해 노는 스타일이라서 오랜만에 우리 디자인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 초기였던 과장님께서 모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나도 가지러 갈 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혼자서 낡은 후레쉬를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키나만한 그 밝지도 않은 후레쉬를 들고
여기저기 낡은 복도를 비추면서 숨죽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눈에 보인 것들은 깨진 유리창과 교실 한 구석에 쌓여있는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천장과 아이들이 그려놓았을 법한 낡은 그림과 액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창문 한 구석에서 치맛자락처럼 펄럭이며 소리를 내던 하얀 커튼이 있었죠. 이게 만약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정말 잘 꾸며놓은 폐교의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굵게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거칠게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2층 끝교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옆에 숙소로 사용하던 교실은 이미 몇몇 직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챙기고 다시 복도로 나와 빠르게 걷고 있는데 2층 계단이 있는 복도 맨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형상을 봤어요. 후레쉬를 비춰도 그 불빛이 약해서 복도 끝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했고 조금 더 다가가니까 순간 사라진 형체는 컴컴한 교실로 스르륵 하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걷고 있는데 그 형체가 교실 뒷문으로 나와 다시 앞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체가 저한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뛰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층 미술 작업실에 도착을 해서 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여직원이 무서워서 그렇게 뛰어온 거냐면서 막 놀리는데 진짜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보고 사장님 친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귀신 나와요.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본다던데 우리도 2층에는 해 떨어지면 안 올라가.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를 말이었지만 만약에 제가 본 게 진짜 귀신이었다면 이게 진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이 무서웠는지 몇몇 여직원분들은 지금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자면서 서로 손을 잡고 다녀오더라고요.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 작업장으로 만들 예정이라 공사 중이었고 화장실이라곤 건물 밖에 있는 외부 간이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보내다가 슬슬 쏟아지는 잠에 저희 팀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다들 하나씩 침구류에 자리를 잡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고 있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대리님, 대리님 하면서 부르는 여직원의 낮은 목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왜요? 뭔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미안한데 나 화장실이 급해서 무서워서 아까부터 참았더니 저 1층까지만 같이 내려가주면 안 돼요? 여직원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입술을 깨물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 당시 멀쩡하게 술 한잔 안 마시고 있었던 사람이 저 하나뿐이니까 그렇게 낡은 후레쉬를 들고 둘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벌레들 때문에 다 램프를 소등한 상태라서 그 내부가 완전히 암흑 같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들고 있던 후레쉬도 낡아 빠져서 빛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바닥만 비추면서 가고 있는데 여직원은 무섭다는 듯이 제 팔짱을 끼고 막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는데 저는 남자였지만 저도 무서운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게 2층 복도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여직원이 제 팔을 꽉 부여잡으면서 저기 뭔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소리 들리는데? 사실 저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닥에 쓸릴 때 나는 소리였는데
괜히 말해서 좋을 거 없다고 여겨서.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 바람 불고 해서 교실에 커튼 흔들리는 소리예요. 나도 아까 그 소리 때문에 엄청 놀랐어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자 그때 여직원이 속삭였어요. 아니, 저 앞에서 우리 쪽으로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뒤가 아니라. 근데 뒤에서도 뭐가 따라와요? 그니까 여직원은 앞에서, 저는 뒤에서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건데, 저는 이때 절정의 소름에 휩싸여서 이대로 져버리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 대답도 안 하고 한달음에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랑 여직원은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서로 말없이 앞만 보고 화장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때 마침 다른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볼일을 다 보고서 넷이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덜 무섭고 아까 전에 무서워했던 게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숙소 교실로 돌아와서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장라면을 끓였다는 사모님의 부름에 다들 부스스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일어났어요. 어제와는 다른 밝은 햇살에 교실을 그냥 하나씩 지나치며 안을 자세히 보니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낡고 허름한 자네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2층 복도 끝에 왔을 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친 어제의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랐어요. 분명 여기쯤에서 하얀 커튼을 봤는데? 저는 복도를 가로질러 다시 모든 교실을 확인했지만 그 어떤 교실에도 커튼은커녕 작은 천조가리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던 펄럭이면서 소리를 내던 그 커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귀신의 옷자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허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전 말할 수 있어요. 전 헛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제 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첫 혹한기를 마친 뒤 40km 복귀행군 직후 불침번을 설 때였어요. 발이 퉁퉁 붓고 물집까지 잡혀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불침번 시간도 그때 2시였나 3시였나 매우 안 좋은 근무 시간대였습니다. 제 사수는 병장이라 근무교대 신고만 끝내고 생활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병 진급이 코앞인 이등병이라 근무는 혼자 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온도 파악을 끝내고 상황판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중에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싶어 앞을 보니 구형 활동복을 입은 사람이 생활관 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황색 활동복에서 신형인 회색 활동복으로 넘어가는 때라 주황색 활동복을 입고 있었다면 무조건 병장급인 선임이었습니다. 인원 파악하기 힘들게 왜 돌아다니고 있냐. 잠이나 자지. 이렇게 혼잣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곤 어느 생활관 선임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서 보니 같은 포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당직사관한테 보고하기 전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딱 말을 끊으면서 백지훈 병장, 어디 있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저희 포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저희 그런 사람 없어요. 아저씨 어디 포대세요? 조금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니까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옆을 쓱 지나가서는 다음 생활관문에 딸린 창문에 얼굴을 받고서 다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다 들렸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백지훈 어딨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살짝 소름이 끼쳤지만 그보다는 짜증이 더 앞서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확 뒤를 돌더니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디 갔냐고! 이러며 갑자기 소리치는데 그 얼굴이 눈썹은 역팔자에 글쎄 눈동자가 좌우 끝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숨을 들이키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상태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다시 옆 생활관 문 앞으로 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때 등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잠시 어버버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가 냅다 행정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귀신 같은 게 있습니다. 행정반에 들어올 때 경례도 안 하고 냅다 들어와 저런 말을 하니 당직 사관과 당직 부사관 2명이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가 당직 사관이 되게 화가 난 듯이 뭐라는 거야? 똑바로 말해. 밖에. 제가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자 당직 부사관이 한숨을 푹 내쉬며 바깥의 좌우를 한번 쓱 살피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밖에 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복도에 나가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직 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중에 그 귀신이 백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자 당직 부사관이 흠칫 놀라면서 백지훈? 이러는데 옆에 있던 당직 사관이 말을 딱 끊으면서 훈련이 빡세서 네가 헛것을 본 것 같다. 그래도 무서울 테니까 근무 시간 동안만 여기 있다 들어가라 하면서 저를 타일러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근무 시간을 다 채우고 생활관에 들어가 잠을 청하니 몸이 고단해서 그런지 잠은 아주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생활관 선임이랑 담배를 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는데 백지훈이라는 그 이름을 듣자 당직 부사관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백지훈? 백지훈 그 새끼 예전에 후임 한 명 오질나게 괴롭히다가 그 후임 자살하고 걔 육군교도소 간 걸로 아는데 아마 거기 가 있는지 2년도 넘었을걸?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을 봤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제가 다시 그 귀신을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때는 20년 전 1994년에서 5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였죠. 하루는 옆집에 단칸방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의 손녀 이렇게 2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손녀 이렇게 2명이서 사는 거였더군요. 수입이 전혀 없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 온 날 어머니 가게에 손녀와 함께 과자를 사러 왔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이미 아시던 사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니까 한 보름 전쯤에 아침 7시쯤이었는데 할머니와 손녀가 너무 추운데 갈 데가 없어서 잠시만 있어도 되겠냐고 하면서 슈퍼에 들어왔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가게에서 팔던 호빵이랑 우유, 어묵 같은 것들을 그냥 드렸답니다. 그렇게 한 2-3시간 정도를 쉬시다 나갔다더군요. 아무튼 어머니께서 보름 전에는 그 이른 아침에 어찌 된 거냐 하고 여쭈었더니 그 할머니께서는 그게 말이지, 사실 귀신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랑 손녀 둘이 사는데 수입은 없고, 그래서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인가? 그런 걸 신청해놨는데 구청 직원이 일단 지낼 곳도 없고 하니까 동네에 있는 양로원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했답니다. 한 달 안에 조그만 방 하나라도 얻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로원은 낮에는 동네 노인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지만 밤에는 모두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으니 괜찮을 거다 해서 양로원에 갔는데, 그 첫째 날 밤 손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대문 앞에 하얀색 소복 같은 걸 입은 여자 귀신이 죽을 듯이 노려보며 웃고 있더래요. 그때 그 양로원은 옛날식 목조 건물이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옛날 집 창호지 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의 사극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고 몇 시간째 계속되었대요. 옆에 있던 손녀를 깨웠지만 이상하게 깨지 않았고요. 그러다 잠깐 용기를 내서 문에 구멍을 살짝 내서 밖을 내다봤는데 그 순간 그것과 눈이 딱 하고 마주쳤대요. 그러면서도 계속 웃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공포에 질린 채 첫날 밤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다음날 양로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들 무슨 소리냐며 그냥 웃고 말더랍니다. 너무나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도 없고 해서 나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둘째 날 밤이 찾아왔죠.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나 소름 돋는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어제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니까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이 이쪽을 노려보며 웃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른 것 한 가지는 첫날은 그 여자 귀신이 대문 앞에 있었는데 그날은 마당 중간에 서서 웃고 있더랍니다. 그날도 역시나 손녀는 깨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날이라도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나가봤자 얼어 죽는 길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셋째 날 밤을 맞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 역시나 그 귀신은 웃으며 할머니 앞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더래요. 첫날은 대문 앞에, 둘째 날은 마당 중간에, 셋째 날은 방문 바로 앞. 그럼 내일은? 할머니는 그게 서서히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깨달았고, 내일은 방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갑자기 신기하게도 용기가 나서 방문을 활짝 열고 내년! 하며 소리를 쳤대요.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웃고만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하고 그치더니 잠들어 있는 손녀를 바라보더래요. 너무 겁이 난 할머니는 다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이 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해가 뜨자마자 손녀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얼어 죽는다 해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걷다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거였대요. 그때 우리 가게에 동네 아줌마들 몇 명도 와 있던 터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그 전에 양로원에서 들었던 노인들도 있었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이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굳이 밤에 양로원에 찾아가서 잠을 청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양로원에 귀신이 있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돌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양로원 보수공사를 한다더군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꾼다며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마당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단단한 게 있어서 보니까 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완전히 백골이 된 여자 시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있었어요. 온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아, 진짜 귀신이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관을 파냈고 경찰들도 와서 조사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양로원 보수공사 중에 관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몇 달 후에 그 할머니를 담당하던 공무원한테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체가 수십 년이 된 거라 누구인지 밝히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 집도 개인 소유의 집도 아니고 이걸 조사하려면 도대체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또 감도 잡히지 않는지라 그냥 굿 한 번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났다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어째서 그게 집 마당에 묻혀있는지 참 이상하다고, 만약 사이코 살인범이 자기 집 마당에 시체를 묻는다 해도 관에 넣어서 묻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점이 많다고요. 하지만 끝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염승우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지만 현재는 파주에서 살고 있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대일 때 부산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일하면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한참 제가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커피 관련 공부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따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그때 바리스타 학원에서 카페나 커피 관련 업종 매장에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취업도 시켜주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실무 경험 하나 없는 완전 신입인 상태로 갔던 첫 직장이었고요. 면접을 보고 바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은 일하는 바를 기준으로 정면에 통창으로 해서 푸른 바다가 그대로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엄청 좋아하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에 뭔가 로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루하루 일하면서 뭔가 힐링도 되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를 배우면서 다니는 첫 직장이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었습니다. 일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은 첫 한 달 정도가량은 오픈조로 출근을 했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일을 배워가면서 빠르게 일을 적응한 뒤에 마감조로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감하는 것도 동료들이랑 상관들한테 다 배우고 난 뒤에 어느덧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픈과 마감을 로테이션을 돌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응을 하고 무난하게 근무를 하던 중 기이한 현상은 언젠가 마감 근무로 들어갔을 때 겪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무업을 하셨던 집안 내력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귀신을 보는 영안이라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런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감 근무는 보통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전 시간과 낮 시간에는 굉장히 바쁘고 밤에는 비교적 한산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밤 10시 반까지 라스트 오더를 받고 11시에 퇴근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낮부터 밤 8시까지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 이후 시간에는 간간히 몇 팀씩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설거지도 하고 오늘은 손님이 빨리 끊기겠거니 하고 매장 정리를 조금 이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팀 남아있던 손님들도 다 드신 잔을 저에게 주시고는 수고하시라는 말과 함께 매장을 떠나셨습니다. 퇴근까지는 한 1시간 정도 남아있었고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기에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따라 불렀던 노래가 K-윌의 네가 필요해 였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참 따라서 네가 필요해 하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매장엔 저 혼자만 있었고 목소리라고는 제 목소리와 그 가수분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 목소리와 함께 어느 여성분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분의 목소리가 겹쳐서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수분의 목소리, 제 목소리, 의문의 남녀의 목소리 총 4명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때 분명 매장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엄청 소름이 돋았지만 귀신을 보거나 뭔가 느껴졌을 때 거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오히려 더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는 건 여전했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래를 끝까지 흥얼거리다가 결국 음악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퇴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없이 또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은 금세 잊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 마감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바닥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노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발라드 음악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매장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어 뭔가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흥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청소를 마무리한 뒤에 도망치듯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비슷한 현상들을 여러 번 겪었었지만 그냥 잠시 소름만 돋을 뿐 별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누나와 근무교대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감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누나한테 들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누나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 혹시 그 남자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 그 이야기 하려는 거 맞지? 야, 그거 나도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겪으셨다고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둘 다 너무 소름이 돋아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지배인님께서 저희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요? 여기 오는 직원들마다 다 그런 소리 하긴 하더라. 여기가 원래 펜션인가 민박인가 했던 자리였는데 남녀 커플이 여기 놀러 와가지고 자살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저와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빤히 마주보다가 그렇게 저는 일하러 가고 누나는 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님은 저에게 괜찮아. 뭐 피해주거나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장사하는데 귀신들이 있으면 손님들 더 많이 오고 좋다 하더라. 그니까 담배나 하나 피자. 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뭐 무서워서가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페는 사장님이 바뀌셨고 건물 구조와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른 상호명의 카페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지만 SNS에서 나름 뷰 맛집 카페로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지역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든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혼밥, 혼자 산책 등등. 그냥 핸드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이것저것 혼자 하다 보면 간섭도 없고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서 야자를 빠져나와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영화관에서 나왔는데 교통카드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현금도 없었고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집에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걸어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버스길을 따라 그대로 걸어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둘 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스길을 따라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도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 길이라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리고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 시간은 조금 단축이 되는데
그 공원에 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작은 숲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숲이 해가 지고 나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분위기가. 하지만 당시에는 부모님께 혼날 게 더 무서워서 그냥 그 공원길로 가기로 합니다. 결국 그 공원에 가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숲은 나무가 워낙 빽빽해서 뭐 달빛 같은 것도 안 들어오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이 너무 무서워서 이어폰도 빼고 노랫소리를 제일 크게 틀어놓고 핸드폰 손전등 켜놓고 막 여기저기 환하게 비춰가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노래에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면서 안 무서운 척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오른쪽 시야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쪽을 돌아봤는데 진짜 저랑 한 50m?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어느 나무에 어떤 아저씨가 제 머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높이에 양팔과 양다리로 나무를 감싸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그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후레쉬를 비춘 채로 몸이 잠깐 굳어 있었더니 그것이 제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철푸덕 하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지듯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겁을 먹었던 건 갑자기 그게 제 쪽으로 되게 기이할 정도로 크게 한 걸음씩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너무 진짜 기겁을 해서 손으로 핸드폰 꽉 쥐고 전력을 다해가지고 공원 중간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곳까지 막 뛰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뛰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지만도 그것이 저를 성큼성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저희 동네가 나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자마자 신발 벗고 막 뛰쳐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날이 어두워진 뒤로는 그 숲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가끔씩은 그 나무에 매달린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기괴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6학년 2학기 때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종례를 마치고 당번인 남자애와 저와 둘이 남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바로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보고 청소 다 하고 자물쇠 잠그고 가라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남자애한테 자물쇠를 맡기고 저는 빗자루로 쓸고 걔는 바닥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남자애가 걸레를 빨고 오는 사이에 저는 열심히 계속해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교실 문을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그냥 들어와. 무슨 노크를 하고 있냐? 저는 바닥을 보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야, 뭐해? 들어와서 얼른 닦아.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문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빗자루질을 하려는데 그때 아주 선명하게 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또 들린 거예요. 그때 저는 빨리 청소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 쪽으로 가서 화를 내며 딱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바로 앞, 그리고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 진짜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지? 하고 얼떨떨하게 문을 붙잡고 서 있었는데 그때 제 바로 옆에 제가 붙잡고 있는 그 문을 누군가가 똑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애가 있는 곳까지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뛰는 도중에도 뒤에서 누가 계속 쫓아오는 느낌 때문에 막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걸레를 빨고 나오던 그 남자애랑 딱 마주쳤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제 어깨 너머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코를 훌쩍거리는 걸 보고 나서야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을 설명해줬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 너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방금 봤다? 너 뒤에서 한복 입은 머리 긴 아줌마가 너 따라오고 있던 거. 그런데 내가 너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중간에 사라졌어.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서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저를 달랩니다. 야,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저희는 겨우 반으로 돌아와서 대충 문을 잠그고 서둘러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밖에 나오자 여유가 약간 생긴 저는 아까 너무 무서웠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남자애가 사실 자기가 더 무섭다며 그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나 그 여자 오늘 학교에서 여러 번 봤어. 그런데 너 따라오다가 사라지는 것 보고 그때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여러 번 봤다며 그땐 안 무서웠어?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게 말이야,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다니던 여자가 너 따라올 땐 무섭게 웃고 있었거든. 다행히 그날 이후로 뭘 보고 듣고 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랑 여전히 카카오톡을 하면서 가끔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그 한복을 입은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